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두 정상은 서로 노력을 이어간다면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북한 대외 매체는 오늘도 대남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친서를 남북 정상이 교환을 했고 북한이 먼저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발표했고 이런 형식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4월 20일에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21일 날 김정은이 다시 이제 그 화답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나왔고요. 북한이 먼저 발표를 했죠. 이게 북한 대내 매체는 아니고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친서를 보낸 사실과 또 거기에 대한 화답의 내용들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10시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부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내용 중에 핵심은 문 대통령이 보낸 것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나는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할 것이다. 이것은 박 대변인 얘기에 나옵니다. 네. 북한 측 북측 발표에서는 이 정도 존경한다 그런 표현은 없었고요. 또 하나는 남북 관계의 이정표가 된 역사적인 선언들, 그 합의를 존중하고 거기서 의미를 부여했다. 두 가지 정도가 핵심 내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최근에 좀 긴장된 한반도 정세에 비춰봤을 때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 전개이기도 한데, 근데 또 노동신문, 북한 전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태까지도 북한의 기본적인 대남 그 입장과 정책은 굉장히 공세적이죠. 그리고 계속 비난을 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북한이 금강산 내에 있는 시설을 다 철거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네. 남북 협력의 상징인 그런 시설들을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 남한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는 사실 2019년 말부터 시작이 됐죠. 사실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친 실명 비난을 했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2020년에 있는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6월 달에 폭파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까지도 대남 메시지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을 철회하지 않는 한 남북 간의 의미 있는 대화는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제일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제 퇴임을 문 대통령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 친서가 교환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속내일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이게 좀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선의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도 표시를 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잘 봐왔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상태가 있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또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들을 늘 수용하는 그런 정부였기 때문에 훨씬 이로운 부분도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문 대통령이 순수한 의미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물론 정책 방향이 결과가 지금은 원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도 소회를 밝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선의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북한이 만약 전술적으로, 근데 이 부분에 좀 더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친서를 제 판단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교환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아마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는데 북측에서 답이 없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안 하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일 날 보냈는데 바로 다음 날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네. 아주 순수하게 보기만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몇 가지 측면이 지금 이 내용에서 확인이 되는데, 하나는 북한이 늘 말해온 이른바 이중 기준의 그 철회를 하라는 그 논리 선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김여정이 말하기를 자신들이 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의 불법적인 실험과 그런 자신들의 그런 도발이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과 다른 국제사회에서 하는 것과 다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기준을 거기에 적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서에도 내용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 부정적이거나 공세적인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최근까지 보여준 각종 도발이 남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일종의 이중 기준을 계속 얘기하는 그런 논리선상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잘못하면 남남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딱 이중 두 가지 구도로 몰고 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는 평화고 하나는 대결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이 자신들은 평화 우호 세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은 뭐 이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북한 핵 문제를 우선을 해서 원칙을 지키겠다 하니까 이것이 강경 입장으로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이분법적인 것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차지하겠다. 그런 의도도 읽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친서 교환이 최근에 이런 한반도 정세에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로도 읽히고요. 주말 상황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이잖아요. 대규모 열병식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 보고 계십니까? 한미 정부 당국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전체적인 흐름에 봐서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올해를 그들이 이걸 규정을 했는데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치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작년 12월 전원회의도 그랬고 올해 1월에 정치국회의에서도 다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난 2월 16일 김정일의 80주년 생일이었죠. 근데 그때도 그냥 삼지연에서 행사를 하고 내부 행사 조용히 좀 넘어갔습니다. 네. 이번 4월 15일 김일성 110주년 생일에도 무슨 우리가 예상을 했던 고강도 도발은 없었습니다. 물론 3월 24일 날 화성 17형의 ICBM을 쏴서 모라토리움을 깨긴 했죠. 근데 그럼에도 뭐 핵실험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다면은 대규모 열병식을 할 가능성은 있고 25일, 4월 25일 나름대로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인민군이 아니라 사실 인민혁명군, 김일성의 빨치산을 이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권의 정통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열병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북한의 열병식이라는 게 늘 그 새로운 무기들, 미국을 겨냥한 ICBM, 신형 ICBM, 얼마 전에 괴물 ICBM이라는 것이 실제로 시험 발사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엔 어떤 걸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간 보여준 것들을 다 다시 한번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했던 열병식은 2020년에 10월 달에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했었고 네. 네. 21년에 넘어와서 8차 당대회 열병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여준 것 외에도 그 이후에 특히 올해 들어서만 하더라도 총 13차례, 물론 그중에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무기 체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중에 일부는 그 열병식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제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관건은 이 화성 17형인데요. 예. 왜냐하면 화성 17형에 대해서 한미 정보 당국의 판단에 의하면 이게 화성 17이 아니라 화성 15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화성 17형이라고 하니까 이 열병식에서 화성 17형을 어떻게 그들의 말대로 포장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보여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몇 가지 우려되는 무기 체계 분명히 있습니다.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 SLBM이라는 거, 그 북극성 4와 5가 있는데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질 않았거든요. 혹은 그 개량형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그 최근 신형 전술 유도 무기 관련해서 핵탄두 소형화 기술 역량을 갖췄는지 이 부분도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제가 이야기는 우리 군 당국에서는 아직 소형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평가에 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전례를 보면 보통 핵을 개발하는 국가들이 최초 핵실험을 한 후에 2년에서 7년, 물론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정도인데요. 그들이 그 정도 되면 소형화를 이뤘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정보당국 판단인데 미 국방정보국에서 이미 2017년 8월에 소형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리고 북한의 발표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 북한의 발표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2016년 3월과 2017년 9월에 각각 소형화된 그런 핵탄두를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특히 한국을 향한 전술핵 무기라는 거에 실을 수 있는 전술핵은 이것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남북 간의 정상의 친서 교환에 대해서 박원균 교수님의 해설을 듣고 있고요.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직접 발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술 미사일 이건 이제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왔었고 여기에 핵도 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열병식을 통해서 또 새 무기들을 공개할 것이다. 그런 것이 앞서 말씀하신 북한의 평화 메시지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냐? 지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박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들려주십시오. 저는 북한이 아주 명백한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 보여준 그들의 핵 능력은 전술핵 무기, 그것은 사거리를 한국, 일본, 괌까지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성 17, 15가 됐던 것은 어쨌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니까 그거는 미국 본토까지 공격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갖고 있는 모든 핵을 다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북한이 핵을 고도화, 다종화, 대량화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네. 미국 내에서도 그것은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어느 때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고 그것을 향해 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실제로 김여정 부부장이 이달 초에 담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좀 역설하기도 했고요. 북한의 생각이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